자, 이제 최신 판례 강의를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실에 보시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들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판례는 최근 한 1년 정도의 판례를 좀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판례들도 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좀 공부하신 지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판례가 또 새롭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 판례 수업을 할 때마다 좀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합격을 해본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학원가에서 수업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본 그 경험을 놓고 보면, 이 판례는 일단 결론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양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판례라는 게 판례 하나하나마다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이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법리라고 하는 게 있고, 법리 안에서 나오는 그 법리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바뀌는 것이 아닌 이상은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날릴 건 날려버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분만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하셔도 공부의 양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판례가 지금 한 33개인데요. 이게 조금 깊게 볼 거는 좀 깊게 한번 좀 보고, 뭐 깊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뭐 가볍게 볼 거는 또 이제 하고 이렇게 보면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아무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전에 합격하셨을 때 그 경험을 좀 리마인딩 하시는 차원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판례 보시면은요, 압수수색 시의 변호인 참여권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참여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압수수색 나오면, 압수수색 여기 나오면은 항상 이제 압수수색 나오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거 이제 강제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제수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영장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영장 없으면은 여기에서 얻어진 거는 다 이제 위수중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수는 영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와 관련된 절차의 문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버리면 무조건 다 위수중이다. 우리 모든 판례의 취지는 그 흐름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서 뭔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이 변호인이 참여를 한다는 말이죠.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참여권 인정되시죠? 참여권 기억나시죠? 압수수색할 때는 참여권과 관련된 판례들,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 생각했던 판례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전자증거 같은 경우들, 전자증거 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압수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여권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무슨 BTL 방식으로 뭐 자료들을 다 선별한 다음에 반출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미 압수수색이 끝났기 때문에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판례들은 기존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번 판례는 뭐냐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당사자가 아닌 요 변호인에게도 참여권이 인정이 되는가, 이제 요 이야기인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변호인의 참여권 요거 인정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무슨 권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권리가 아니고 여기는 고유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변호인도 이 압수 절차에 참여를 하게 될 자기 자신의 권리라고 하는 거죠. 고유권 기억나시죠? 고유권. 고소할 때 그 법정 대리인 그 말하는 그런 고유권,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소할 때 법정 대리인처럼 이 변호인 자신의 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권, 이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다. 요걸 처음으로 이제 확인해 준 그 판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시험은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험은 여기까지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를 내면, 이제 본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압수수색하고 있는 도중에요. 어느 정도 지금 이 압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요 상황에서 변호인이 들어가가지고 나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 뭐 진행 중인데 중간에 끼어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안 했다는 건데, 중간에 끼어들어왔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진 상태에서 변호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걸 갖다 거부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여기에서 얻어진 증거물, 실질적으로 이 증거물은, 이 사례에서는 증거물은 위수중이 아니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인정했다. 근데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이러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요건 케이스고, 원칙적으로만 따진다면 변호인에게 참여하라고 통지하지 않고 참여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위수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제가 밑줄 쳐진 부분들이 있죠.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누구를 위해서?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해서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그래서 이 고유권에 방점을 찍으시고 충분히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 개의 판례를 제가 모아놨는데요. 이게 지금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돼 가지고 자유심증주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꽤나 시끄럽게 지금 우리 사회를 이제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는 굉장히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재판 진행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이 성폭력 문제와 관련돼서 진술, 누구의 진술이냐면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이 돼서 이 진술이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엇갈리면은 예전에는 이제 법정에서 굉장히 그 피해자를 좀 다그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대체 뭐 당신이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모욕도 주고 이러면서 또 2차 피해가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죠. 판례의 태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판례가 좀 나오고 있고 그 판례들을 좀 세 개를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제 건전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니고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러 갔는데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 당했으면 먼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또 하나 부수적인 어떤 피해가 있으면 그걸 나중에 말해야 되는데 이 그 피해자는 다른 걸 먼저 말하고 성폭력 당한 걸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편 변호사가 아니 성폭력 당한 것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먼저 말하지 왜 나중에 말했느냐. 나중에 신고할 만큼 당신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았느냐. 이제 그 이면에는 뭐였냐면 당신도 동의한 성관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는데 우리 법원은 닥쳐라.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다 지금 법정에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실무에서는 다들 이 성폭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지는 않지만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이제 인정을 하는 전제에서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이게 아무튼 성관계를 가졌느냐? 가졌다. 이 사실은 그 팩트예요. 그 상황에서 서로의 이제 진술을 좀 이제 믿지 말아달라. 내가 당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 동의했습니다. 아니 저는 당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서로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거거든요. 이 신빙성 다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각각의 진술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그럽니다. 탄핵한다라고는 요 단계에서 어디까지 믿을 거냐. 근데 피해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배척하지 말아라. 뭐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판례.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굉장히 안 좋은 단어죠. 피해자다움. 피해자다움. 이게 뭐 예전에 좀 그런 생각을 좀 이게 피해자학회나 뭐 이런 데 예전에 피해자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어떤 성격이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건 같은 거 여러분들 뭐 현직에서 또 이렇게 사건 다뤄보면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뭐 생각을 하지 않지만 야 저러면은 좀 이렇게 뭐 성범죄 아니고라도요 뭐 다른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야 저러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왜 저렇게 피해를 당할까? 저 사람한테 저 사람에게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본인에게도 피해자에게도 피해자다움을 요하지 말아라. 이런 판례 드립니다. 세 번째 판례,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사과를 받기 위해서 뭐 그 가해자에게 또 갔다. 뭐 정말로 당신이 그 강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느냐? 이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령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근 판례의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틀린 지문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 이러한 사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세 번째 위수증입니다. 자, 위수증은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이야기죠. 어찌됐든 간에 앞에서 이 위수증의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형사소송법은 처음에 이제 수사부터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사 이렇게 쭉 공부하고 공판 공부한 다음에 이제 끝나고 국민참여재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이게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시면 뭐 경찰 간부팀도 그렇고 아마 이제 승진 강의들도 대충 이제 증거부터 먼저 시작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하고 증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결국 이 수사의 모든 과정이 다 증거로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증거 능력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모든 판례들은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증거 판례는 수사 단계에서 수집되는 요 증거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요 수집 과정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와가지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위수중의 태도인데, 이 과정에서 절차가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법관의 서명 날인 난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그러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영장 발부에서 이게 적법한 발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없다? 날인이 없다. 토장 없다는 거예요. 날인이 없다. 여기 없으니까 형식을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토장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위법한 거죠. 적법하지 않다. 이거 위법하다. 영장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영장이 위법하다. 이거는 영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뭐 있습니까? 뭐 피신 조서라든가 여러 가지 조서들 여러분들은 다 도장 다 찍어야 되고 간인 다 찍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이라도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안 되잖아요. 다 증거 능력 없다. 뭐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죠. 뭐 앞에 진술자도 뭐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인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동생 보고 야, 네가 대신해.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인데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을 발부할 때 날인이 없으면 위법합니다. 이 위법한 영장에 의해 가지고 뭐가 됐다는 거냐면 이 영장 가지고 가가지고 뭘 했다? 이거 압수를 했다. 그러면 근거가 되는 이 압수의 근거가 되는 영장을 위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진 요 압수물도 요것도 위법한 거 아니냐? 지금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결과론만 이야기하면 요 압수물은 괜찮다. 이건 위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낼 거냐면은 여기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건 뭐다? 이것도 위법하다. 그러면은 X. 아니면은 여기가 OK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사소한 하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인과관계는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이거는 위법한데 여기는 뭐다? 여기는 적법하다. 이런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영장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장주의라고 하는 게 왜 영장주의가 헌법에도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굉장히 중요한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 영장주의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누구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건 우리한테 조금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만은 수사기관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법원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은 자기들이 하는 거는 다 옳기 때문에 다 옳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재판할 때 어때요?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대충 해서 넘어갈 수 있고, 또 뭐 피고인 구속할 때 72조 사전 청문 절차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놓죠. 위법하다.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판례들 기억나시죠?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영장주의든 어디든 간에 이 법원은 마지막 자기들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수사기관과 관련된 건데 이 영장은 100% 뭐냐면 여기를 견제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사례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강제 체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제 체열.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피를 뽑아야 되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에 먼저는 뽑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판례는 지금 우리 판례는 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한 10여 년 동안 판례들이 굉장히 축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옆 사람의 뭐 와이프의 동의를 받거나 딸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오로지 본인의 동의만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동의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뽑을 수는 있지만 사후에 어떻게 한다?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된다. 사후 영장. 이게 이제 확립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문제가 됐었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이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강제체류할 때 왜 그런 판례가 계속 나왔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사후 영장 청구하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뽑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례들을 통해서 다 날려버리잖아요. 옆 사람이 동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후영장 받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영장주의를 침탈하는, 영장주의를 조금이라도 배제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아주 철퇴를 내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의 이념을 참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영장을 받아가지고 적반 절차를 갖춰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또 이제 또 성질이 좀 급하시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요즘 어른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영장이고 뭐고 절차고 뭐고 저런 놈들은 죽여야 돼. 저런 놈들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만약에 수사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가지고 법원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례를 보시면 여기에서 압수를 한 수사기관은 여기 날인은 없지만 서명이 되어 있는 형식적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잘못돼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위법하지만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실수한 거지 영장을 뭐 이렇게 위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대로 이제 존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잘못한 건 없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여기서 얻어진 이 증거물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는 누구를 잡는 거다? 수사기관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그 영장주의를 참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증거물은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위수증은 그런 내용이고요.